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잘 체크하고 뭐 그러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국민연금제도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연금제도.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의의를 볼게요. 뭐 연금, 보험 이거를 다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건데 앞에 국민이란 말을 붙여가지고요. 그렇죠? 거기 의의를 보시면 강제적으로 운영되네요.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 왜 강제적으로 합니까? 정부가 나서서 시장 실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강제성을 도입하는 거는 시장 실패 문제랑 정부의 온정적 간섭, 이런 것들 밑에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운영 방식 볼게요. 요거 이제 기본 개념.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크게요. 국민연금제도는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적립 방식이 있고요. 적립 방식. 또 하나는 부과 방식 이렇게 있어요. 부과 방식. 적립 방식은 말 그대로 자기가 적립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대비해서 적립했으니까 적립한 만큼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많은 나라 시스템이 적립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적립 방식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요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혼용되어 있는데 요게 기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개인이 자신의 근로기간 중에 일할 때 임금을 받아요. 임금 받게 되면 그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적립에 동그라미 치시죠. 저축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그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뭐 퇴직한 다음에 그걸 받는 게 기본적이네요. 적립 방식.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사회보장, 뭐 복지, 불평등 이것 때문에 부과 방식도 이제 약간씩 접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적립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적립했으니까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3번에 보시면 고소득자들은 많은 부분을 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니까 퇴직 후에도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층들은 적립이 많아지고요. 그럼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 수령이 많게 되겠네요. 돈 없는 사람은 조금 적립했으니까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가 그 이전에 소득이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퇴직 이후에 받는 수령하는 금액 차이도 그때 계속 유지되니까 사실은 그런 게 좀 약간 한계가 아닌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이런 불평등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균등 부분 밑줄 치세요. 균등 부분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요. 약간 그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적립이라는 게 펀드네요. 펀드 시스템이다. 펀드 메커니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ay as you go, 페이고 시스템이야. 자기가 이렇게 뭐 하는 거기 보시면 중복 세대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부과 방식이다라고 하면 중복 세대 모형인데, 자,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볼게요. 어떤 시점이든 횡단면적으로 보면 근로계층과 퇴직계층이 항상 공존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세대가요, 중복해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세대를 이제 뭐 좀 더 늘어나겠지만 이제 한 30년을 한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보면 이렇게 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태어나서 30살까지, 그 다음에 30살부터 60살까지는 노년 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볼게요. 여기는 젊은 세대, 노년 세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30살 돼서 젊은 세대가 되면 아기를 낳게 되니까 두 번째 세대가 또 이렇게 태어나서 얘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밑에 자녀가 젊은 세대, 그 다음 자녀가 이제 노년 세대가 되면 또 이제 그때 애를 낳으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중첩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점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 걸 우리가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 2013년 지금 시점에 이렇게 가운데로 휙 크로스를 잘라가지고 보면 그걸 이제 횡단면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도 노년 세대, 젊은 세대가 있고요. 이렇게 자르면 이거 살짝 할게요. 이렇게 자르면 노년 세대, 젊은 세대가 중첩돼서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노년 세대, 중년 세대가 중첩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에도 보면 그 세대에는 이게 연속선상에 있으면 이렇게 잘게 쫙 해서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노년 세대, 젊은 세대가 중복, 중첩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오버래핑이라는 말을 써요. 뭐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형이다 해서 OG 모형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OG 모형,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이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년을 대비하는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사과 같은 거 얘기할게요. 제가 사과를 열심히 생산해가지고요. 사과를 이렇게 열심히 생산해서 여기요. 2개를 생산했다 할게요. 근데 사과는 오래 보관할 수 없잖아요. 상하면 이제 시들면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젊었을 때 2개 생산한 걸요. 2개 그때 내가 다 먹어버리고 노년기에는 굽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젊어서 하나 먹고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하나 먹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젊었을 때 2개 먹고 나중에 하나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이 높아진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에 연속해서 사과 2개 먹어 이게 나아요? 아니면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는 게 더 행복해요? 후자가 더 행복하겠죠. 2개 지금 먹으면 사과 하나, 사과라고 하면 뭐하면 물이라고 할게요. 목이 되게 말라요. 그때 이제 물 한 컵 줬는데 당장 2컵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한 컵 먹고 갈증 해소한 다음에 점심에 또 갈증 생길 때 한 컵 먹는 게 훨씬 더 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2개 사과 생산된 거에서 하나를 여기 노년 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대신 이 사람 입장에서는 2개 생산해서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노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밑에 자기 자녀가 또 역시 2개를 생산하게 되면 2개를 자기한테 하나 주니까 요 2개가 나중에 자기 후세 세대한테 받게 되는 거죠. 후세 세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노란 사과 나한테 주면 자기 하나밖에 없지만 역시 다음 후세 세대가 이렇게 주고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중첩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면 바로 젊었을 때 2개 먹고 물론 이 사람은 좋겠죠. 처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얘는 2개 처음 시작할 때는 2개 이렇게 생산했는데 위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 다 먹고 아이고 노년 되는데 하나 더 받았네요. 물론 이 사람은 혜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보는 거 아니고 이 다음부터 하나를 얘한테 주고 자기 하나는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 받고 그래서 2개 소비하는데 2개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하나, 노년기에 하나 이렇게 먹는 게 사회 전체적인 후생, 효용이 증가한다. 요 맥락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 초기, 미국도 그래요. 초기에 이게 시행됐을 때는 최초에 받아가는 사람은요, 낸 거보다는 되게 많이 받아가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때 운 좋게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정착되면 이런 시스템, 그게 중복세대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게 이제 또 부가 방식 이런 것도 적용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거 하나 딱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고요. 2개가 이제 잘 믹스돼서 보통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밑에 그림에다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사과라고 할게요. 여기서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하면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단 말이에요.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이.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먹을 때 2개 먹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이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
젊었을 때 사과를 2개 생산해가지고요. 총 얻게 되는 효용은 이거 면적이 총 얻게 되는 효용인 거예요. 1개 효용 2개를 합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사과가 있는데 이게 노년세대예요. 노년세대. 노년세대는 사과가 없잖아요. 사과가 없으니까 1개 효용이 빵이에요. 빵. 그쵸? 자, 다시요. 지금 이 시스템은 뭐냐면 젊었을 때 사과를 2개 먹고 나중에는 사과를 아예 못 먹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젊었을 때 사과 하나를 비축하는 건데 비축을 자기 후 자녀에게 비축하는 셈인 거죠. 부모님을 잘 노년세대를 봉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애가 나도 커서 이 사과 하나 나이 드신 노년기에 있는 부모님 드려야지. 이게 이제 딱 갖추게 되면 자기가 2개 하나를 덜 소비하게 되니까 효용이 감소하는 게 이게 에즈워드의 공리주의 고 메커니즘과 비슷해요. 이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줄어드네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지만 노년기에 사과를 1개 받게 되네요. 받게 돼서 이만큼 효용이 플러스가 되네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젊었을 때 2개 먹게 되면 총 효용이 이만큼 될 텐데 노년기에 하나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거에다가 요거니까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보다 더 크게 되면 효용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거 가지고 뭐 문제 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림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정리하시고 요거 있죠? 세대 간에 중첩되는 모형 그거 떠올리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의 장단점. 그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하나만 놓고 보면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양 제도의 장단점 나와 있는데 적립 방식의 장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면 적립 방식의 장점은 부가 방식의 단점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잘 보세요.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막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1번. 수혜자의 자부심 측면. 예, 자기가 고소득자에서 적립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뿌듯이라고 쓰면 되겠죠. 뿌듯. 자부심이에요. 뿌듯. 이게 1번인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받아가네. 당당한 것이죠. 2번. 지급불안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요즘 부가 방식은 재원 고갈의 위험이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해서 그런 건데 인구가 만약에 10명이라고 할게요. 사람의 수가 노년 세대가 10명 있고요. 젊은 세대가 10명 있어요. 그러면 10명 있고 10명 있으니까 젊은이 1명이 노인 세대 1명을 봉양하면 되니까 사실은 1대1로 이렇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어서 뭐 일부는 죽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노년 세대로 10명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노령화로 인해서 잘 또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자녀들이 만약에 5명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자녀들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1명이 2명씩 봉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밑에 자녀가 굉장히 많아서 20명이 되면은 둘이서 1명 부담하면 되니까 부담이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가 방식인 중복세대 무형에서는 사실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적립 방식에선 이런 문제 발생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에 대한 불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또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나는 분명히 사과 하나 해서 위에 노년세대 갖다 줬는데 나는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생산된 양도 없고 그러면 내가 받을 때는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다음 3번째 볼게요. 자본 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늘상 한 50년 되면 고갈돼서 이제 뭐 파산된다. 지금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슈퍼 뭐 갑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적인 기업에도 국민연금이 막 투자할 때 못된 기업에게는 투자 안 하고요. 착한 기업의 지배 구조가 괜찮은데 막 투자하겠다 말하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서 맨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뭐 이슈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금이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설계하진 않죠.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거나 아니면 내는 것보다 좀 적게 받아가야지 이게 기금이 계속 운영되는데, 정치인들은 늘상 이렇게 쇼를 하고 자기가 표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설계할 때 여러분들 조금 내셔도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좋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표를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50년 되면 기금이 사람들이 내는 건 적게 내는데 받아가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기금이 고갈되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 어떤 정치인도요, 잘 그거를 얘기 안 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방울 달아두면 고양이가 나타날 때 쥐들이 빨리빨리 알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만약에 선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걸로 시스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싫죠. 그럼 저를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 시행 잘 못하고요. 하려고 해도 반대에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 축적 측면에서는 사실 뭐 쉽지 않은, 물론 이제 돈을 잘 이것도 이제 펀드 비슷하게 운영해가지고요. 잘 운영해가지고 막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모를까. 근데 오히려 막 까먹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또 인구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언제 고갈이 된다 이걸 개혁해야 되는데 뭐 쉽지가 않다 뭐 등등 많이 신문에서 많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측면이고요. 네 번째 볼게요. 자, 연금 본연의 보험 원리나 재분배 원리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볼게요. 본인 기여 기반으로 본인이 수혜하기 때문에 보험 원리에만 치우칠 수 있다. 이게 지금 적립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적립한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기가 적립한 만큼 많이 받아가니까 보험의 원리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 스타일 볼게요. 한 3가지 정도 해서 정리해놨는데 간단히 몇 개 핵심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완전 적립 방식을 채택하면 적립 방식으로만 완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에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적립한 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뭐 돈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이거는 중복 세대니까 세대 간에 도와주는 거니까 역시 저출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불 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참고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세요. 부가 방식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5번도 완전 적립 방식을 채택하면 이 제도에 나중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아니요. 먼저 가입해가지고요. 먼저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적립액이 많아지겠죠. 뭐 그렇게 되니까 받는 혜택도 커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2번 볼게요. 연금의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부가 방식 하에서는 부가 방식이라는 게 오지 모형, 중복 세대 모형이에요. 인구 증가율이 커질수록 후세대에 유리하다. 이거요. 인구 증가율이 커지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10명인데 5명이 아니라 20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이서 1명 부양하면 되니까 부담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후세대한테 당연히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인구 증가율이 커질수록. 자, 2번 볼게요. 적립 방식에서는 기여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자부심,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다음 3번 볼게요. 자,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 부가 방식보다 이런 거 가로로 묶어서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 적립 방식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요. 핵심 단어만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파악하시는 게 기본 뼈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적립 방식 가입한 사람 유리하다? 아니요. 이자율은 뭐냐면 자기가 적립을 했더니 이자율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립한 금액을 나중에 되돌려받을 때
크게 받게 되는 거니까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받을 때 뭐 이렇게 저축할 때 이자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혜택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적립 방식 가입자 별로 유리하지 않겠네요. 다음 4번. 적립 방식에서는 세대 간의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요. 세대 간의 재분배는 부가 방식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 5번. 연금의 지불 능력과 관련해서 부가 방식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그러네요. 저출산이라든가 인구 고령화라든가 갑자기 뭐 세대 간에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은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 보시죠. 네, 3번은 저거 그 뒤에 연금과 관련된 노동공급과 저축 문제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먼저 보시면 자산 대체 효과 밑줄 치세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 저축에 미치는 효과 중에서 대체 효과는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증가한다, 띵,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부가 방식이네요. 부가 방식이 도입되면 청년층에서 젊은 층이네요. 노년층으로 세대 간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넣은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뭐 참고로만 보세요. 네, 넘어가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영 방식 어떻게 되는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가끔 보기 지문 하나 정도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운용 방식. 자, 첫 번째 보시면 1988년 처음에 도입됐네요. 뭐 올림픽 했을 때네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이렇게 약간 처음에 다 실시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업장 규모가 큰 데만 적용했는데 여기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99년부터 실시했다라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책에 있고 그냥 연역 그냥 알아두면 좋아서 그냥 해놓은 거고요. 사실 좋은 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시면요. 홈페이지에 막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운영 방식도 막 그림, 그래프 있으니까 사실 그거 보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글로 돼 있는 것보다요. 자, 3번 볼게요. 국민연금의 객출금 부담은 본인의 월 급여의 9%로 하고요. 뭐 이런 거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본인이 이제 절반 부담하고요. 기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줘요. 그래서 4.5% 이렇게 한다라는 거. 다음 4번 볼게요. 뭐 자영업자는 당연히 자기가 다 본인이면서 기업주니까 다 9% 부담해야 되겠고요. 자, 임금소득의 비례적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임금 세율에 비례적으로 부담한다. 네,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일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근데 표준 보수 월 급여액의 상한선을 345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돈 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지 않는 거니까 역진성 측면이 상한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그 345만 원에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 이 상한선이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렇죠? 돈이 이거 넘어가면 더 보험료 많이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일정하게 하는 거니까 역진성이 있고요. 요거 하나만 잘 보세요. 역진성. 비례적인 측면 요것도 있지만 다음에 5번 볼게요. 보통 20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 밑에 6번 한번 볼게요. 연금의 공식.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6번 공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0.3에 A 플러스 B 곱하기 40분의 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용만 잠깐 볼게요. A가 뭐냐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수. 그러니까 A는 전체 가입자예요. 전체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에요. 평균 소득.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요. 갑부들이 많이 소득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A 부분이 커지게 되니까 내가 받는 것도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는 반대로 본인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높아져서 많이 내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평균 소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나와 있는 적립 방식이다라고 하면 요거와 관련이 있겠죠. 내가 많이 내서 소득이 높아지면 적립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적립 방식의 개념이면 요거는 뭐예요? 약간 역진성 같은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평균 소득, 딴 사람이 잘 벌어도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거기 보시면 A에다 포인트 맞추세요. 끝에 재분배 기능이 있네요. 재분배 기능. 그러니까 여기 전체 가입자 측면을 다 고려하는 거니까 요 A가 재분배 기능이라는 균등분배 측면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은 이제 뭐 가입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A, B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요게 이런 시스템이 거기 장착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다음 7번. 소득 대체율, 그 용어를 아셔야 돼요. 소득 대체율. 7번. 소득 대체율. 자, 무슨 소득을 대체하는 거예요? 앞에 국민연금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받고 있던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전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가. 내가 받는 돈이 300만 원이었는데 연금이 300 받으면 100% 다 소득이 대체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받는 소득이 월 300이었었는데 국민연금 150 받게 되면 50%만큼 소득을 연금이 대체해 준다는 거니까 그 정도 얼마나 연금이 기존 소득을 대체하는가의 정도로 나타낸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옆에 밑줄 치세요. 본인의 보수가 높아지면 소득 대체율은 좀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소득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큰데 연금은 그만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보험의 재정위기 박스로 나와 있는데 인구가 증가율이 감소, 이 좋지 않네요. 경제성장률 하락, 이것도 좋지 않고요. 은퇴 연령이 단축된다. 이것도 뭐예요? 빨리빨리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단축되면 그만큼 돈이 나가는, 축적되는 기간보다 그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 또 이것도 별로 좋지 않네요. 계속 오랫동안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연금보험의 재정위기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것들은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해요. 언제나 관심사니까. 대체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출 억제 방안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요, 뭐 60세면 막 70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받아가는 수령해 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당연히 그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국민들이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되니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은퇴 당시의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은퇴했는데 내가 또 다른 직장 얻거나 부업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알바 비슷한 걸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그런 거 감안해서 연금 지급액을 좀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2번 보시면 보험료를 인상하고요. 어쩔 수 없네요. 많이 내고 조금 받아가게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역시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요, 그 사람들 느낌이 그렇듯이 처음에 안 주다가 그냥 뺏어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줬다가 다시 뺏으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갖고 있다가 내 거 뺏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반항 저항심이 심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무슨 물건 같은 거 하면 뭐 전화 걸면 미리 다 이렇게 집으로 배송해 주겠습니다. 일주일 써보시다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세요. 이런 마케팅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냥 공짜로 써보게 하잖아요. 써보게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써봤는데 다시 반납하는 거 내가 너무 못된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내 거다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되니까 거의 이렇게 다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받은 사람들 다시 바꿔가지고 뭐 조금 받게 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운영 방식은 보기 지문 한두 개 정도 나오고요.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한 문제 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경작이 기반으로 돼 있는 거니까 4번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네, 요거는 역시 또 단독 문제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민연금을 도입해가지고요. 연금의 경제적인 효과니까 얘가 첫 번째 저축에 미치는 효과. 이게 관심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근로의욕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경제학 메커니즘인 거죠. 이쪽에 나와 있는 거 국민연금제도의 뭐 제도 설계, 유래 이런 거니까 사실 뭐 중요하긴 한데 저기 오지 모형 빼놓고는 경제학에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관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좀 되게 뭐 간단해요. 거기 보시면 경제적 효과를 보면 먼저 근로의욕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국민연금 객출금은 소득세와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국민연금 내면 이거는 소득세라고 쓸게요. 소득세와 같은 느낌.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요 국민연금 딱 가입하게 되면 나는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했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먹고 살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소득에서 국민연금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정부가 뺏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노동공급에 조세가 미치는 효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거기 보시면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있는데 소득효과.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직관하고 딱 부합하는 효과는 이게 이제 대체효과가 우리 직관에 딱 부합하는 효과예요.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 딱 부합하는 효과고요. 그리고 우리 직관과 어긋나는 약간 이상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요. 전부 다 이 소득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떤 뭐 상품에서 경제학에서 뭐 기펜제가 발생한다던가 우리가 보긴 할 건데 조세를 부과했을 때 뭐 근로소득 아니면 근로, 여가 이런 거 할 때 후방 굴절하는 노동공급 이런 거 발생하는 경우는 다 이 소득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삐딱한 효과를 만들게 되는 삐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관적으로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대체효과 보면 첫 번째 그 위에 화살표 보세요. 임금 감소로 여가의 상대 가격 하락 밑줄치고 발표하세요. 우리가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볼 건데 미리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요, 나타낼 때 이쪽을 여가라고 놓을 거예요, 여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에 내가 24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24시간을 가지고요.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8시간 했으면 16시간은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가를 16시간 했으면 노동을 8시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쪽을 노동에다 놓고 보면은요. 이쪽이 소득이라고 하면은 노동은요, 좋다기보다는 사실 노동했을 때 받게 되는 소득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냥 땡겨서 좋아하는 거지, 노동의 즐거움, 막 이렇게 자꾸 해서 부추기는 거지, 노동이 뭐가 좋아요? 여가 즐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가가 우리가 좋은 거고요, 노동은 약간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하면 우리가 효용이 감소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아마 그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노동이 쓰레기가 되면은요, 이거는 배드제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니까, 소득은 좋은 거고. 그럼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쓰레기를 등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쓰레기 쪽에 볼록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효용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X축, Y축에 둘 다 쓰레기인 걸 놓기보다는 둘 다 좋은 거를 놓고 분석하는 게 무차별 곡선도 원점에 대해서 우하형 볼록하게 되니까 이 노동 대신에 노동이 얼마 주어졌으면 여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가로 이렇게 바꿔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가라는 것은 24시간에서 노동을 뺀 나머지가 여가가 되니까 여가는 좋은 거잖아요.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소득을 놓고 이쪽을 여가를 놓으면 무차별 곡선이 둘 다 좋은 거니까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우리 눈에 익은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가로 나타내고요. 이쪽에 여가가 있으면 바로 노동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여가를 내가 10시간 즐기면 14시간 노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정보가 사실은 노동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산선 볼게요. 예산선.
이 예산선 때문에 하는 건데 여가가 있고요. 이쪽이 소득이 있어요. 자, 내가 24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24시간 다 여가 즐기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뭐 자기가 선택해서 즐기면 좋은 거긴 하지만 이 일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여가 즐기면 이게 돈이 없죠.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가 24시간 즐기면 소득이 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4시간을 여가를 즐기는 걸 빵으로 할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24시간 여가가 아니라 여가 시간이 빵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 그러니까 노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여가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뒤집어서 24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노동이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 뭐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요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빵이다라고 하면 내가 24시간 다 일을 한 거예요. 24시간 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받는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은 24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당 임금률이 얼마입니까? 해서 임금률 곱한 게 바로 24 곱하기 임금률이 소득이에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그래프 전체적인 축 보기에 복잡하니까 24. 내가 최대한 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고요. 내가 여가를 하나도 안 즐기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24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일했을 때 임금률이 얼마인가 곱한 게 최대한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소득 M이다라고 하면 소득 M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M은 24시간에다가 24라는 거는 저거죠.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노동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게요. L. 여간을 레저해서 스몰 L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노동을 몇 시간 했습니까? 임금에다가 노동시간 이거요. 이걸 곱한 게 내가 벌게 되는 소득이에요. 자, 왼쪽 여기는 바로 뭐냐면 노동 24니까 24 곱하기 L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칠판의 그림을 나타내는 게 여가잖아요. 스몰 L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할 거기지만 지금 잘 해두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여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선 그리려면 스몰 L 이렇게 여가 레저로 표현해야 되는데 레저는 여기 보시면 24는 여가 레저 더하기 노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대문자 L을요 정리하면 되겠네요. L은 24 마이너스 L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L을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그냥 덧셈 뺄셈 1차 방정식이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W에다가 이걸 바꿨어요. 24 빼기 L로 24 빼기 스몰 L로. 왜 스몰 L로 바꿨어요? 수평축에 이게 스몰 L 이렇게 필기체 L자 스몰 L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WL에다가 플러스 24 W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이거까지 그냥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4W라는 게 Y축 수직축 절편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가 시간이 빵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여가네요. 기울기가 뭐예요? 이게 기울기네. 마이너스 W. 그래서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24시간 내가 다 여가를 즐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 24 집어넣으면. 그럼 24W 앞에 마이너스 있고 24W 빵. 소득이 빵이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산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가랑 소득 극대화된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무차별 곡선이 있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요 점이 바로 나의 최적 여가와 노동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점을 선택하면 내가 여가 시간을 10시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보니까 여가 시간이 10시간을 즐긴 거고요. 뒤집어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보면 24시간 여가가 아니라 여가가 10시간이니까 14시간이 노동 공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노동 공급 시간이 14시간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설명드렸나? 아무튼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봐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요것보다 더 쉽게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잘 보시고요. 자,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요. 판단할 때 나중에 노동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요. 임금이 세금 부과했을 때 막 하면 사람들만 외워요. 대체효과, 소득효과만 외우는데 외우실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래프 보면 금방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밑에 세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득세 느낌이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면 여기서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24시간 여가 즐기는 거는 상관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다가 지저분해지니까 임금 얼마 누리고 있었을 텐데 임금에다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는 거야. 이게 이제 임금세가 되는 거죠. 빼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t에 w 이렇게 되고요. w 앞에다가 1-t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1이 붙어 있는 거고요. t가 0보다 큰데 1보다 작으면 세율이 20% 0.2다라고 하면 이건 앞에 0.8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w라고 해놨는데 기울기가 0.8w 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쪽 측면은 여가랑 상관없으니까 예산선 기울기가요. 모양이 지저분해서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 여가라고 놨어요. 여기 소득이라고 놨어요. M.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인 임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예산선이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그래서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바뀌었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미시경제학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요거는 아마 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x제곱 이게 y제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y제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선이 변함없어요. 근데 x제는 더 많이 사고 요거 기울기가 py분의 px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졌네. 완만하게 되면 완만하게 지나는 부분의 가격이 싸지고요. 가파르게 지나가는 부분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효과는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게 되니까 싸진 거를 그래서 많이 선택하면 이게 대체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국민연금이 소득세와 비슷한 느낌을 줘가지고요. 예산선이 하얀색에서 노란 색깔로 변하면 어느 게 기울기가 싸진 거예요? 이거는 똑같네요. 노란 색깔. 이 여가의 가격이 싸진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가의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시요. 여기 한번 볼게요. 주말에 이제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받는 임금이 이틀 일하면은 수당이 원래는 한 굉장히 많아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봄이고 다들 야유에 떠난다고 해가지고요. 임금이 한 100만 원 준다고 해요. 자, 이때 A인 경우랑 B인 경우 봤을 때 주말에 갑자기 친구가 야,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경우에 마음이 더 슬플까요? A 경우일 때는 내가 이틀 그냥 회사 안 나가고요. 추가적인 일을 안 하면 놀러 가도요. 1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여가를 즐기는데 치러야 하는 대가가 그렇게 그냥 가자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틀 일하면 나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까? 이거 100만 원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률이 뜻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가에 대한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를 임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가를 즐기는 거에 대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대가가 크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시 와볼게요.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완만해져서 여가에 대한 가격이 싸졌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임금률이 하락했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떠올리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률은 내가 여가를 한 단위 더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치러야 하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꾸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조세할 때 좀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요거 미시에서 나오는 대체효과, 소득효과예요.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 동영상 강의 봐달라고 그랬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경제학을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재정학 한다고 경제학이 있으면 이게 미시와 거시로 나뉘는데요. 거시는 사실 원래는 출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가끔 승수효과에서 여기 한두 개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뒤에 국공채 할 때 그 부분 잠깐 조금만 그냥 하면 되고 이건 다 시험과 관련 없어요. 이거 한다고 재정학 실력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미시를 기반으로 한다 해가지고요. 미시에 이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 수요 공급 좀 하시고요. 소비자의 선택에서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소득효과, 대체효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비용과 뭐 생산자 이런 완전 경쟁 독점 뒤에 이제 독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비용 조금 하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후생 경제는 제가 후생 경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챕터 2장 그거 할 때 그거가 그냥 사실 다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공공재는 따로 하고 외부성도 따로 하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요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 시간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따로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냥 자꾸 기본이 안 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공개 강의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려요. 한 제 생각에 그 다 봐봤자 뭐 8시간, 뭐 6시간 이 정도 되니까 요 부분은 자꾸 좀 봐주세요. 그게 바로 좀 탄탄해져야지 요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경제학은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뭐 이상한 거 뭐 자꾸 뭐 경제학이 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요거만 잘 보세요. 요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효과다라고 하면 여가의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것이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대체효과 때문에 여가의 가격이 싸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여가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여가에 대한 소비를 늘려요. 여가를 늘린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뭐예요?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를 늘린다는 거는 노동 공급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대체 효과. 예. 요거 중간에 여가 가격 싸졌다라는 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대체 효과 여가 가격 싸져서 노동 공급 줄여 이거 한 줄로 외우시려면 그러면 이거 경제학 할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는 이유는 요걸 외우지 않고 우리가 조금 응용도 많이 되진 않지만 요걸 그냥 제대로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지. 그냥 나중에 대체효과, 소득효과 막 외우시고 그럴 거면은 경제학 아예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건 하세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 좋은 거니까 싸진 거를 여가의 가격 싸졌으니까 많이 선택하게 되고 여가를 많이 증가시키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거의 대체효과, 근로의욕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국민연금 했더니 대체효과는 근로의욕 감소, 소득효과는 증가 이렇게 한 줄로 외우는 거는요.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다음 소득효과는 근로의욕 증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예산선이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세금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선이 하얀색에서 노란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가 구입 가능한 영역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간 거네요. 이게 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네요. 더 살 수 있는 상품 목금이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됐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노동은 쓰레기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가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증가하고요. 더 늘릴 수 있고요. 쓰레기가 아니니까 정상재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여가를 당연히 줄이게 되고 여가 줄인다는 건 뭐예요?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걸 뜻하네요. 잘 보세요. 예산선에서 모든 거 사실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예산선 보기 위해서 이거 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표정들이 아무튼 그러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거 좀 잘 이해하시면 재정학이 한 80점 이상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면요. 만약에 내년에 시험이 안 되건 어쨌건 재정학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한번 올려놓으면. 딴 거랑 틀려요. 상법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다시 또 봐야 되고 세법도 그러고 개정된 법 다시 봐야 되는데 경작은 이거 좀 힘들어요. 근데 해서 이렇게 쫙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도요. 자전거 타는 거랑 수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조금만 다시 보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외워버리시면요. 한번 운 좋게 잠깐 외웠다가 점수 몇 점 받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또 다시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잘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방향이 반대네요. 근로의욕 감소, 근로의욕 증가. 그렇게 되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에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최종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될 거다. 만약에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근로의욕의 증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볼게요. 은퇴 이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사람이 근시안적이어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내가 연금을 내요. 연금을 내가지고 객출금을 내요. 객출금 낼 기간까지는 이걸 세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인식하는데 연금 내는 기간 끝나서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다음 기간은 뭐예요?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오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세금이라고 생각해서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받는 임금을 뺏어간다 해서 하얀색에서 노란 색깔로 바뀐 걸로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면 어이구 내가 받는 게 많아졌네.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선택이 역시 또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내는 거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좀 달라진다. 예, 그거를 보면 되고 우리는 요 이전까지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해서 내는데 요 이후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은퇴 이후를 고려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국민연금의 존재는 두 번째 줄 끝에 오히려 임금률 증가에 기여 밑줄 치세요. 자, 다시요. 내가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면 임금률이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에서 노란 색깔로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퇴 이후에 이제 받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어이구 임금률이 증가했네 생각하면 임금률이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니까 임금률이 높아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고요. 그렇죠? 이건 여가의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리고 실제 소득이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저쪽 계속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소득효과, 대체효과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절대 외우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스스로의 한계를 자꾸 제한하는 효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간단해요.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얘기를 다 빼버리잖아요. 빼버려도요. 60점, 70점 만데 지장 없어요. 자꾸 뭐 경제학 기반,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고 고득점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는 만약에 뭐 회계사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지만은 경제학이라는 거 하니까 그렇지 않고 저는 이런 거 아예 다 빼버리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워서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거 다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요거 한 줄씩 그냥 외워버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적립 방식, 부과 방식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요. 60점은 맞아요. 근데 경제학적인 얘기가 이게 좀 있고 후생경제학 이런 얘기가 기반이 탄탄하면은 약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더 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 문제나 이런 거 다 빼버리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점수가 정체됐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뭐 영어 공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가요. 이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 점프하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경제학적 백그라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좀 그거 좀 잘 천천히 해두시고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객관식 푸시면서 정리하실 때는 편하게 될 거예요. 뭐 혹자는 뭐 벌써부터 재정학해 내년에 난 대비하는데 아니요. 미리미리 해두시면 뭐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